네, 정치 생쇼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깊이 있는 고품격의 정치 토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8월 넘어왔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은영입니다. 제 아내 이름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대인 이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자, 하여튼 이은영 수장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고품격 프로그램에 이분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 안 나오는 줄 알았어. 오늘 하이 안 나오는 줄 퀄리티의 알았어. 논평. 네. 아, 오늘 아주 단단히 걸리셨어. 네. 네. 아, 나만 걸릴 수 없지. 나도 옛날에 웃지 마죠. 나도 옛날에 막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막말을 총선 출마하고 막말한 줄 알아요. 8년 전에 했던 막말을 갖고 와가지고 뭐하더니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데, 처음에는 우리 박진영 선배님 뭐 얘기 나왔다고 그래서 뭐 좀 잘못 말씀하셨나 봤더니 아니요, 뭐 이거 이번 캠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시점에 말씀하셨더만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캠프와 전혀 관련 없는 시기에 네. 그것도 이제 친구들만 보는 비오픈 방에 쓴 글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맥락의 내용이 그럼 음주운전을 옹호한다거나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첫 내용이 문장부터 음주운전을 분명히 비판받아야 네.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 다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선거 시기에 이걸 꺼내 가지고 재탄 삼탕으로 이렇게 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든 근본 취지도 훼손시킬 수 있다. 이야기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제 특정 단어만 빼내 가지고 네.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언론이 공격을 한 거죠. 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본말을 정확하게 알고요. 이놈들이 이렇게 해서 하여간 정치에 개입하는구나. 그래서 유력한 스피커인 우리 박진영 교수를 이렇게 또 끌어내려고 했구나라고 보시면 아니, 될 것 이제 같습니다. 전국적 스타로 만들어진 거지. 그 이준석 뭐 대표가 그런 부끄럽습니다.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아니 이준석 얘기한 거 대표가 아니에요? 먼저 한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진영 내에서 한 거죠. 그래요. 하여간 여러분, 오늘 박진영 교수님 어제 아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사태의 본말이 그러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 주시고, 그것도 저기 이재명 지사를 두고 음주운전 재범이다. 또 이런 스캔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를 막 거기에 뭐 하더라고요. 낙연이 형, 세균이 형, 그리고 두관이 형까지 네. 가세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걸로 네, 그렇죠. 알고 있고요. 그 한마디로 여기서 박진영 선배를 끌어내가지고 두들기다가 이재명 지사까지 두들기는 이런 어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한자로 그 사실 그 EJ라고 하나요? EJ? 뭐라고? 박용진 후보도 지금 음주 1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래요? 대해서는 이제 그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얘기도 안 하거든요. 조용하더라고. 그건 이제 전형적인 1등 후보 때리기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 최인호 의원도 음주 1회예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도 이때면 사과하세요. 이재명 후보도 사과했으니까 저도 뭐 그렇지. 사과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것도 사실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네. 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박진영 선배 말처럼 그분들이 도로교통법 한번 엿먹어봐라. 그 차원에서 음주운전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평생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 어떤 상황을 또 맥락을.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뭐 절대로 뭐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뭐 네. 나쁜 범죄 행위입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천형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럼요. 반증은 이거 있죠. 한번 처벌받고 혹은 뭐 처분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해서 또 자신이 감당했다면은 그걸로 털어야지. 뭐 그거 진짜 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그 발붙일 자격도 맞습니다. 없는 이런 네. 사람인 양 매도하는 거는 네. 그거는 법치주의의 정신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셨어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환영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최고의 정치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정치 생쇼. 우선 광고부터 하고 오늘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한 계속 2달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이걸 먹어봤어요. 따뜻한 물에 타서 먹었는데 참 마음이 편안하고요. 독하지도 않고 그래요? 커피 독한 건 정말 엄청나게 독하거든요. 너무 먹을만 합니다. 호주 네슬레의 인터내셔널 로스트 커피입니다. 신맛 나는 커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또 탄내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주목해 주십시오. 우유 없이도 부드럽고 구수한 곡물향의 아메리카노입니다. 자, 호주 네슬레에서 만든 인터내셔널 로스트는 수송용으로 길들여진 우리 한국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커피입니다. 옥수수차나 누룽지차와 같은 구수한 풍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사실 이 커피를 너무 좋아했어요. 게다가 쓴맛과 신맛이 적어서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의 취향을 저격합니다.
커피를 물보다 많이 찾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하는데요. 연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여러 잔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인터내셔널 로스트 커피는 찬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아, 찬물에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한번 넣어볼까요? 네. 야, 이것도 이게 찍기도 좋아. 종이에요, 종이로. 그래서 이게 찬물에다가 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잘 녹는다고 하네요. 그렇네요. 오, 잘 녹네, 진짜. 네, 바로 싹 녹네요. 오, 그래요. 더운 여름 찬물에 잘 녹는 인터내셔널 로스트로 향이 아이스 좋다. 아메리카노를 향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숭늉 향이 좀 아, 나요. 숭늉향. 자, 김용민닷컴 무료 배송 이벤트는 8월에도 이어집니다. 3,900원, 15포가 3,9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엄청 싼 건데? 15 나누기 3,900 하면은 2하고 너무 예, 그래요. 굉장히 연하다 이거. 네. 654. 그렇지. 한 260원 꼴입니다. 이 한 봉이. 예. 자, 물 대신 그냥 마셔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3,900원 15포 한 묶음만 사셔도 배송비가 빵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김용민닷컴이 응원합니다. 자, 요거 15포가 3,900원, 20포는 4,000원, 50포는 9,000원, 120포는 3만원, 280포는 33,600원, 200포가 아니라 300포 같은데 45,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게 사무실에 설치해놓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 네. 저기 저 봉지 커피 이런 거 이제 안 좋아요. 네. 우리 이제 커피를 보통 하루에 한 5잔씩 마시잖아요. 맞아요. 예. 독한 거 마시면 부담되거든. 밥 말아 먹을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면 진짜. 자,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껴서 먹어야겠네요. 정말 구수합니다. 구수해요, 진짜. 예. 구수해요. 이거 너무 달짝지근한 커피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맛, 쓴맛도 아니고. 탄맛 아닌 호주 네슬레의 인터내셔널 로스트 커피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치 생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판세 한번 좀 네.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별로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지금 누가 1위냐 2위냐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시기에는 그다지 이게 뭐 적절한 분석 잣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2강 구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강 구도. 네, 윤석열과 이재명. 네. 네. 그리고 일요일날 월요일날 나온 조사 보니까 윤석열은 다시 반등, 네. 그다음에 이재명도 반등, 이낙연은 하락 이런 추세로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이제 반등을 해서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 윤석열을 끌어안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라간 것 컨벤션 같습니다. 효과가 일어났죠. 예. 자,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판세. 예, 저는 윤석열 지지도는 입당했기 때문에 생긴 이제 컨벤션 효과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당 네. 밖에 있으면은 자칫 합류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미아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 입당이 됐으니까. 부분하고 또 포함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아무래도 검찰 조사가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윤석열 후보 측. 네, 윤석열 후보 그렇죠. 측에서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부인이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네. 뜬 적이 있었고요. 그게 뭐 사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좀 위험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입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정치를 계속 한다고 봤을 때는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결국은 정당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법률적인 어떤 의혹이 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이렇게 압박이 먹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밖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때렸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때렸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누군가를 공격하면 그 사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그 못지않은 메시지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쫄아서 입당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의혹이 있는 것들에 대한 수사 상황들.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 공격. 이제 네. 들어가서 네. 좋은 것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 네. 혹은 뭐 돌출 이슈로 인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갈 경우 당이 방패막이가 돼준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좋은 것인데 네. 분명히 손해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죠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당 안에서의 이미 민주당이 한번 선행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1위 후보에 대한 때리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가 이게 당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걸 좀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그렇죠.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이 밑에 있는 2위, 3위, 4위 후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더 세게 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 당내 경선이 더 격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제가 그 앞에 이제 판세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이렇게 이신점심으로 그동안 이제 전략을 꾸려왔다면 예. 그전에는 이제 삼지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양쪽에서 새머리를 해갖고 나중에 이제 단일화라든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김종인의 이제 구상은 예, 구상이 그랬어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평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전략을 수정한 것 같고 양강구도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양강구도 만들어서 이 초접전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2단계 전략에서 그냥 1단계 전략으로 바뀐 흐름인 것 같아요. 아, 조기에. 예, 그런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그게 지금 월요일 날 나온 KSO의 조사 다자대결 구도 이렇게 여야 후보 간 지지율 합을 해보면 여당이 49.2고 야당이 46.8이에요. 오차 범위 이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 안에서 경쟁을 펼쳐 나가려는 걸로 전략이 좀 바뀐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결국에는 지금 김종인의 최 구상은 네. 제3지대의 윤석열을 그렇죠, 두고 그렇죠. 예. 또 국민의힘 안에서 피 터지게 또 싸우고 그래서 결국 대선 거의 임박해서 그렇죠. 양자 간의 큰 단일화 여론조사 그렇죠. 혹은 뭐 경선 네. 이걸 통해서 후보가 결정되면은 이 시너지를 타고 대선에서 승리한다. 그렇죠. 네. 이 구상이었는데 아예 그 다 철회하고 네. 윤석열이 당으로 들어와서 네. 이 당 안에서 네. 경쟁을 해서 후보가 되게 하자. 네. 윤석열이든 아니든 그렇죠. 하여간 그렇게 예, 해서 그 안에서 여야 예. 1대1 구도로 가게 그렇죠. 돼. 그렇게 갈 제가 거고. 봤을 때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그다음에 이준석 뒤에 있는 유승민과 오세훈 이 네 사람의 의견 일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번 상황.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 끝까지 중도에 제3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쪽이 그거를 용인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저는 여기에 뭐 이 상황이 있다고 해서 이 김종인과 이준석의 갈등 구조라고는 보진 않아요. 보진 않는데 플랜 B, 플랜 C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막 바뀌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의 지지도가 빠지면은 다른 후보가 대체해서 받아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못 받아 먹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도. 이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을 지금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데리고 있으면서 저는 그 검증단 이야기 조금 이따 할 겁니다만은 네. 검증단 이야기처럼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면 누군가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저는 그런 내심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한 이야기 또 뒤에서 네. 하도록 하고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사실 이제 백제 발언 이후에 좀 지역에서 하락을 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호남. 실제 예, 호남에서 또 하락한 조사도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일요일하고 어제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여전히 민주당 진영구도 안에서도 1위고 다자구도 안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조사도 있고. 격차도 좀 좁혀진 듯한 흐름이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조사들은 이 지역에서 호남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은 것도 나오고 막 지금 글쎄 이런 말이에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KSI 월요일 날 나온 걸 봐도 지금 충청에서 다자구도입니다. 충청에서 이재명 후보가 32.4, 이낙연 후보가 17.7.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31.8, 이낙연 후보가 30.8. 여기는 약간 이제 네, 좁혀졌어요. 초접전으로 네. 좁혀졌는데 또 PK 쪽은 이재명 후보 25.6, 이낙연 후보 11.5예요. 물론 이 앞에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제일 더 많긴 한데 네. 다자구도 안에서도 지금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백제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추격세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한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정점을 찍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참 탄탄해요. 이 지지를 보면은. 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탄탄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네. 후보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 그렇죠. 또 웬만한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맞아요. 또 언론이 절대 우호적이지 않은데도 네. 불구하고 지지율이 어떻게든 약 부합세로 그게 성과를 냈거든. 성과. 그 성과를 냈고 그 경기도에서. 성과를 네.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받아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낙연이 형은 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낙연이 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낙연 후보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네거티브로 지금 갔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비전을 설정하지 못한 게 그렇지. 가장 크고 그리고 지금 사실 가장 핵심 지지층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이재명 지사는 40대하고 50대 초반까지가 굉장히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 선도층이에요. 40대, 네. 50대가 경제 중심층이고 여론 선도층이다 보니까 2세대가 빠지지 않고 신뢰를 끊임없이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세대가 원하는 거는 성과예요. 딱 그렇지. 하나. 예. 그렇지. 맞아.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은 좀 지지가 고령자층도 있고 20, 30대 초반층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안정되게 지금 지탱을 못 해주는 거예요. NBS 조사를 보면요. 네. 모든 세대 뭐 혹은 지역, 맞아요. 이념 네.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게 70대예요. 70대. 70대만 이겨.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빠진 게 예. 이낙연 후보한테 네. 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 그런데 지금 다시 윤석열이 국민의힘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대권 레이스에 양지 바른 길을 이제 걷게 되면서 이탈했던 층들이 다시 윤석열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그렇죠. 네. 뭐 아마 저는 뭐 섬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사람들이 몇 프로 더 붙었을 거예요. 윤석열 지지자로. 그 상황이 아마 지지율이 상승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뭐 계속 발언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때로는 뜬금없는 동정심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재발에 걸린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이 지지율이 확장성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저 낙연이 형은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실적으로 사실 지지세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재명 때리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잠시 좀 소득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계속 네거티브만 했다가는 더 이상 이 지지세가 확산되지는 그렇죠. 못하다는 답답한 게 것을 그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정책 이슈를 못 만들어내는 이유는 실력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었어라는 게 뭐냐면은 신복지 정책이라는 그냥 그 슬로건이에요, 그거. 네. 요즘은 그런 게 안 먹혀요. 요즘은 기본소득이면 기본소득, 무슨 뭐 기본주택이면 기본주택에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투입 대비 산출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역사적으로 5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정책 하나 가지고 깊이 파고드는 것을 유권자들이 인정을 해주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두루뭉실하게 뭐 보통 사람들의 무슨 시대 이 정도 수준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 박근혜가 국민행복 시대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예, 얼마나 예. 추상적입니까? 뭐 그게 뭐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고 뭐 했다는 게 이제 4대 사회학을 척결하는 거. 그중에 불량식품도 그중에 불량식품 들어가 들어있지. 예. 근데 우리 저 김두관 형을 좀 예로 들자면은 네. 서울공화국을 뭐 해체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체하겠다는 거야? 그 뭐야? 근데 서울대를 새만금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모를까? 구체적으로 내놔야죠. 그런 게 없어. 서울공화국 해체라는 어휘를 제가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네. 많이 쓰는 말인데 그 핵심은 당장 우리 공기업 122개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하면 300개 정도 되는 공기업 지방이전 문제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를 이제 전국 국공립대 통폐합해서 뭐 지방으로 내려 보내자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내놔야 돼. 이제는 슬로건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거의 한 15%포인트 정도가 아, 더 상승을 붙었어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락세를 멈춘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선 국면에서는 그 인물 자기 본인의 어떤 캐릭터의 호감, 매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너무 밋밋해요. 이게 총리 때 갖춰야 될 인간적인 어떤 호감의 요소하고 대선 후보로서 갖춰야 될 또 인간적 호감을 이끄는 매력 요인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좀 너무 느려요. 지금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정체된 듯한 이미지, 너무 안정감 있는 이미지가 이 대선이라는 역동적인 이런 판 안에서는 굉장히 그 뭔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 끝났을 때 이게 뭔가가 이제 분출되고 변화되는 거에 대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부합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빠지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판세와 그 판세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아니 뭐 저도 마지막 이 네. 판세가 흐름이 당분간 가겠죠, 그죠? 당분간 추석 전까지 쭉 갈 가겠죠.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인 관련한 네, 소환이라든지 부인 관련한 법률적인 여기도 문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윤석열 망언.
매일 한 개씩 망원을 일일 쏟아내고 1만 있습니다. 원이라고. 예. 근데 말이죠, 이게 보통 망언이 아니에요. 부정식품을 허용하겠다, 뭐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네. 부정하기도 하고요. 그 페미니즘 관련한 것도.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또 뭐 부정식품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네. 아니 암 환자 같은 경우 맞아. 어? 좀 시험적인 약을 좀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 얘기를 뭐 했잖아요. 일종의 뭐 마루타 같이 신약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삼상 실험까지 가지 못한 네. 그런 약을 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뭐 원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참 이 사람 진짜 아니 너무 모자라다라는 차별적인 생각은 인식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 네. 거죠. 국민들에 대한 너무 차별적인 모자라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었지만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인식. 차별적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어떻게 이 윤석열 망언이 앞으로 대선 구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이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제 사실 가족 문제 있잖아요. 장모 문제라든지 처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좀 잠재적으로 스며들어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망언이 지금 1, 2%씩 계속 빠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이분이 지금 뭐 밀턴 프리드만 그거 얘기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얘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신자유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는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런 발언 맥락상으로 보면은 이분이 좀 신자유주의적이긴 한데 훨씬 뒤처진 듯한 좀 이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적으로. 네. 우리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귤이 회수를 건너오면 탱자가 된다고. 밀턴 프리드만이 우리 윤석열 총장한테 가니까 진짜 부정식품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그 조은산이라고 시무칠종가 그거 쓴 사람이 윤석열을 만났었대요. 만나갖고 이제 그 책이 나온대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이미지를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있는데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 같다고 선글라스만 쓰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아무것도 컨텐츠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게 보고서 저도 웃었거든요. 그리고 이분 인스타그램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성열이 형. 네, 너무 웃긴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할 줄은 알아요? 인스타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홈페이지는 윤러브닷컴이에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타이틀을 윤러브닷컴이야. 그 도메인 주소가.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데 지금 오늘도 기사 하나 그게 떴던데 저 민초단이라고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거 먹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이고 참 별거 다 하네 그냥. 미쳐죽겠어. 그거 사진 먹는 게 거기 막 댓글이 달린 거 보니까 국밥 먹듯이 먹네요. 막 이러면서. 그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달렸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이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부정식품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법률적 용어니까 부정식품이고 일반적 용어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던 불량식품이래요. 아, 불량식품. 그런 개념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네. 제가 낮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냥 정치학 결혼하고 경제학 결혼 좀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턴 프리드만 그거 봐도 이해 못할 겁니다. 아니 우리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위원장 그분 또 경제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밀턴 프리드만의 책을 전부 다 열심히 읽은 게 아니다. 초기에 뭐 네. 초판 정도 읽고 나중에 개정증보판 이런 걸 전혀 안 읽은 티가 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 결혼 읽으시면 돼요. 그것만 충분히 이해하시. 네. 우리 이쪽에도 보면 재밌는 사람들 많은 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전부 다 끼고 다녔잖아요. 네. 근데 야 그거 미국 공화당 책이야 이 바보들아. 그 얘기했거든요. 그거 모르고 그냥 폼 잡는다고 유행하면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딱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의 사람인데 그냥 경제학 개론 읽으세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하여간 이 윤석열 망언을 보면은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사회적 약자, 네. 또 경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국가와 공공의 그렇죠.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왜 하나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경자유전도 헌법에 건달 분들은 지금 경자유전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농사를 안 짓는 토지들을 재벌들이라든가 모의층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부동산 그 원가 상승에 지대 상승의 기본 이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또는 추미애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토보유소나 지대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자 영토라는 게 랜드잖아요. 네. 네. 랜드라는 게 이중적인 성격을 정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적 소유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의 소유로서도 된다는 이중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하는 국토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철학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땅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돼? 땅이 많아지면 기업하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새 하는 발언을 보면 딱 검찰 범죄만 다루던 사람의 그렇죠. 마인드 그게 딱 느낌이 와요. 그냥 그 특정한 사람들만 다룬 사람들 어떤 편향된 인식 그거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윤석열 씨가 참 학습이 안 된 사람이다. 네. 그래도 뭐 앞으로 후보로서 열심히 하면은 뭐 되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게 그 대통령이 지금 학습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닌데. 아니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지금 콘크리트 같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고 야 이게 큰일 나겠다. 저 사람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런 생각 안 하죠. 왜 안 해요? 일단 반문재인인데 뭐 무조건. 반문재인 무조건 반문재인이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 옛날에 유시민 장관이 20%는 뭐 무조건 저쪽 당 찍는다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점점 이제 더 큰 것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음. 또 상당히 지금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균열은 지금 가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이게 네. 이 인물로는 이게 태극기 부대 그분들도 이분을 찍기에는 아 진짜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지금. 또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었다고. 그렇죠. 되게 싫어요. 역적으로 알아요. 엄청 역적으로. 싫어하죠. 예, 그래서 안티도 그 내부에 있는 것이고 네. 또 게다가 지금 경쟁 후보들 특히 저 홍준표 형이 아직 몸을 안 풀었어. 몸을 안 풀었어요.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네. 상대를 해주면 대거리를 해주면은 아마 윤석열의 그 거품은 좀 빠지지 않겠는가. 그럴 근데 것 또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네. 야당 내에서 대안이 이제 거론된다면은 대안 없이 저렇게 쉽게 지지율이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다른 후보들의 분발도 필요하겠다.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준석이 계속 윤석열 보고 들어와라 했고 윤석열이 들어왔고 결국 이제 그 다 잡은 고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이제. 망해도 이제 그 당 안에서 망할 거란 그쵸.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제 이준석이 검증단을 대표실 직속으로 만들겠다 해놓고는 단장으로 김진태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 지금 이준석을 굉장히 열받게 했어요. 지도부를 패싱하고 입당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검증단을 이제 구상했고 김진태를 갖다 세웠는데 왜 김진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내의 이른바 율사들, 검사 출신 다 지금 윤석열한테 붙었다. 이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 후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김진태를 데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이거는 진짜 지금 윤석열한테 붙은 율사들 검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뭐 변호사 출신이든 얘네들은 하여간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패싱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 윤석열을 디스하기 위한 것이고 윤석열을 표적으로 삼은 그런 검증단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김진태 의원이 거의 뭐 태극기 비슷하다고 봐야 근데 돼요. 참 재밌는 게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이제 친박들 조직화돼 있고 시스템화돼 있는 그 친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 히 자생적 친박. 맞아요. 네. 스스로 큰 진박이. 그렇죠. 홍준표만한 사람이야. 혜택 본 건 없는데 네. 혜택 본 건 없는데 정말 네. 소신파. 네. 이 사람은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쇼맨십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연설하는 보니까. 거 이런 거 보면 쇼맨십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인사청문회 할 때 김진태 그 사보위까지 하면서 거기 들어가고 윤석열을 깠었거든요. 그거 영상 보면 저는 민주당 인물인 줄 알았어. 지금 엄청나게. 보면은 김진태한테 채로 받아다가 예. 그걸 갖고 그대로 공사를 다시 해도 되겠어. 하면 될 것 같을 정도로 엄청 준비 많이 해서 깠어요 그때.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우리 저 박진영 형님하고 방송할 때 이준석과 김진태는요 서로 상극이지 상극. 상극이에요. 왜냐면은 김진태는 최근에도 작년 총선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작년 총선 사전 투표 조작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야말로 물고 뜯는 혈전을 벌인 사람이 또 이준석입니다. 네. 이준석이 김진태를 스카우트했다면은 이거는 어떤 이준석이 자기 측근의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차도살인이네. 그렇지. 어떤 뭐 검증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야 너 죽여야 돼. 확실하게 죽여야 돼. 이런 특명이 있는 검증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맞아. 차도살인이 와닿는지 이의제기가 더 와닿는지 생각해봐야 되겠네. 자, 남의 칼을 빌어서 죽인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는다. 근데 이게 패싱했잖아요. 윤석열이 패싱할 때 이제 그 패싱 원인이 저는 그 안에 이제 친윤과 반윤이 있잖아요. 네. 이준석은 사실 반윤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윤의 접대랄까 그 인사를 받으면서 이제 본인이 좀 머리를 써서 그렇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어저께 입당식 할 때 보니까 윤석열 15분 기다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이 회의하면서. 그래서 야 진짜 이번 대선은 흥행은 저쪽이 아예 보장했다 지금.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앞으로 펼쳐지는 과정이. 그리고 이게 그 정당이 네.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도 그 빈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고 다 그 순서와 위계 안에서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완전히 바보 돼요. 그렇죠. 예, 누구 옆자리는 다 그 순서가 다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덜썩 앉으면 그 사람 완전히 바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준석이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냥 15분 대기시키더라고요, 윤석열을. 예. 본인이 뭐 미래 권력으로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요. 네. 현재 칼자루를 쥐고 있고 현재 당내 서열 이루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잔머리 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윤석열도. 아, 잔머리를 굴렸고 지금 이준석 오랏 지금 이러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딱 검증단장을 김진태를 딱 시키잖아요. 이 검증단을 만든 건 굉장히 잘한 건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당도 사생활 문제라든가 좀 작은 문제들은 이런 당내에서 검증해버리고 서로 간에 그 내용 관련해서 네거티브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근데 이 듭니다. 검증이 지금 당대표 직속 검증단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진태형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지사 나가려고 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지사 나가려면은 결국에는 당 지도부에 잘 보여야 되는 잘 거 보여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준석이 대선에서 만약 치면은 물러나야 할 텐데 만약에 유행이 됐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현 지도부가 강원도지사 공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덕을 좀 볼 마음으로 이번에 살살하겠네요. 예, 아니 그렇지 않죠. 이제 저 이준석이 윤을 아. 날려라라고 한다면은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그러겠네요. 물어뜯을 수도 있고. 차도살인. 멋있다. 아 그래요. 이제 이준석이 보통이 넘죠 이거 돈이 보면은. 넘어요. 진짜. 아니 여기 또 이게 당이잖아. 하나의 작은 당이잖아. 바른 정당인가? 그렇죠. 예. 거기 출신이고 네. 그렇다면 바른정당은 치를 떨하잖아요. 김진태가. 이게 이준석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하태경과 같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짤 거예요. 야, 그래서 김진태를 끌어온다고 네. 했을 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야, 정치에는 진짜 영원한 적이 없구나. 예, 영원한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여튼 뭐 이준석이 김진태를 동원해서 차도 살인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이 폭탄을 많이 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네. 이때 국민의힘의 검증단에서 네. 유효한 그런 포격으로 윤석열을 주저앉힌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윤석열의 주저앉음으로 인한 그 부정적 파장이 국민의힘에는 또 미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당 안에서 어쨌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발언 실수가 지금 너무 심각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도 근데 지금 검증단을 만들자고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양측의 지금 검증단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게 후보를 살리는 검증단이 아니고 양측 다 지금 후보를 상처를 내려는 검증단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얘기 가기 전에 어떻게 차도살인할 것 같습니까? 우리 박 교수님. 당분간 안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안 안 할 것 한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판단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이 제3지대에 있을 때는 빨리 공격을 해서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이 반문재인 전선을 흐트려야 된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내에 들어간 상황은 또 상황이 변화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윤석열의 지지도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는 점 이걸 가지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이 거의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애써서 윤석열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아닌 상황이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비판을 해서 윤석열을 빨리 또 쓰러뜨리는 게 한 사람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문제다.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핵심은 입당한 이후에 한 2, 3주 한 9월 초까지의 지지율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만 100%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여당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경기도에서 100% 지급
네.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검토를 해서 일단 재정적인 것만 가능하면 네.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근데 88%에서 100% 하는데 그러니까 12%더 하는 그렇게 거니까. 뭐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못하겠다는 지자체들 같은 예, 경우 그렇죠. 좋아 그럼 너희들 하지 마. 하겠다는 지자체부터 그쪽만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네.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네, 안 빼고. 준다? 어차피 경기도하고 기초시군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반반 매칭해야 내는 되기 거죠. 때문에 네. 안 하겠다는 데는 안 받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쉽게 그게 말하면. 경기도가요 거의 인접 지역 같은데 4-5개는 거의 하나의 그 지역이거든요. 생활권이거든요. 생활권이죠. 네. 그래서 의왕, 과천 뭐 그런데 거기는 주고 수원을 안 주고 이러면 이게 네. 안양 안 주고 막 이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렇죠. 네. 안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예. 네,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또 우리 이제 시장님들 또 상당수가 내년에 또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바로 지금 아, 선거를 옆에는 주는데 왜 당신 안 줘? 같은 당이면서 이래 버리면 이 압박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결정이 88%가 잘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예. 88%나 100% 누가 그냥 매표행위라는 그러면 88% 주면 매표행위가 아니고 100% 주면 매표행위입니까? 그죠? 이게 88% 결정이 잘못됐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88%도 이재명만 좋을 일 못 시킨다. 그거 아닙니까? 네, 100% 그런 주면 거죠. 다 이재명 네. 덕으로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어떻게든 안 주는 사람이 단 1%라도 있어야 한다. 그 일념에서 이 88%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거는 아주 묘수가 나온 것 같아요. 원하는 지자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 묘수가 나와서 이거는 100%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확인할 거는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그렇죠. 원하는 지자체장들이 먼저 네. 제안을 했습니다. 네. 5개 지자체가 고양, 파주 한 5개 정도 됩니다. 네. 안성 등등 해서 구리, 광명. 구리, 광명 이렇게 네. 5개 지자체가 먼저 제안을 했고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기로 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안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형적인 우리 자치분권의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비판할 거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비판해요. 낙연이 형이나 세균이 형 이런 분들은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비판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 여력이 힘든 전남도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부분과 두 분이 비판하는 내용은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행사비라든지 이걸 못 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예산이 불용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빼가지고 쓸데없이 찌금찌금 주지 말고 이번에 여기 한 번에 딱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늘 네.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하는 보도블록 좀 그만 그럼- 교체하란 말이야 진짜. 네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데다가 그렇게 바꿔가지고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이재명이가 유일하게 덕보일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유로 아집을 부린다면은 네. 이런 분들 대통령 홍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지금 이 국민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인데 아니 누구 아이디어면은 어떻고 오히려 받아야죠. 받아서 그걸 이제 자기 거화 시키는 게 대선 그렇죠. 주자의 능력이죠. 아니 이재명이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네. 그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그렇죠. 네. 이슈는 동의해버리면 소멸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무상급식 이슈 나왔을 때 만약에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 의무급식이다 그러고 받아들여버렸으면 이슈 안 됐을 거예요. 2010년 당시에 저 민주당 대표는 우리 저 세균이 형이고 네. 경남도지사는 김두관 김두관 형이잖아요. 선배, 예. 이분들은 당시에 무상급식을 외쳤던 분들입니다. 이제 보편적 무상급식 하자고 했는데 아니,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11년 안 지나서 맞죠. 딴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니 11년 전에 그 한나라당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거는 저는 뭐 원희룡 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자기가 못하고 나갔으니까 비판할 수 있는데 김두관 지사님이 먼저 이걸 딱 비판하는 거 보고는 아 이건 조금 아니다 싶었어요. 나 어제 김두관 형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저기 사방팔방 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 뭐야 그러니까요. 이게? 저기 음주운전 그것도 그것도 먼저 아주 꺼냈어. 촛대를 메고 나와가지고 뭐 숨겨놓은 혐의가 있는 것 같다. 피탄 소리 나고 말이죠. 맞아요. 이제 그게 전략에 미쓴 게 아무데나 때리면 어디서 표가 올 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기를 때리면은 다른 쪽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거 분명해야 되거든.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전략을 제일 잘하고 있는 건 누군가면은 추미애하고 박용진이에요. 그렇지. 추미애 후보는 개혁적인 표를 나는 먹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한 거고 박용진은 비주류 표를 먹겠다라는 게 분명한 거고 네. 자기 표 계산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뭐 이낙연 후보도 나름대로 표 계산이 분명한데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자기 표 계산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네. 두관이 형하고 세균이 형이 단일화를 논의하면 어떻겠냐.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정세균이나 김두관이나 안 될 사람들이라는 네. 인식이 파다한데 둘이 단일화해봐야 무슨 시너지가 있겠냐. 그냥 비웃음만 산다. 아니 지금 제일 제가 답답한 사람이 이광재 후보인데 네. 단일화해서 정세균 후보한테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확장성 본인이 더 있었어요 차라리. 맞아요. 네. 그왜 그만두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러니까는 정치가 과학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감성으로 안이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표가 오는 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갖고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갈 때 이게 딱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두관 후보님 너무 안타까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 두관 형이한테 난 도리어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기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해라. 그러면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달 동안에 그쵸. 지방 분권이나 이런 그쵸. 점에서 네. 나하고 철학이 같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그쵸. 정책 경쟁을 벌이자. 그 사이에 지금과 같은 무슨 음주운전 갖고 그쵸, 디스하지 그쵸. 말고 네. 오로지 정책 경쟁하고 둘이 같이 토론회도 하고 둘이 같이 또 좌담회도 하고 그럼 효과 있지. 그러면은 이제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럼 다음 경남도지사에 굉장히 또 좋은 발판을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네. 결국 또 이재명 지사가 결국 된다면은 네. 이 지사한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정부 창출에 그럼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은 정권 창출에 또 공로가 있는 거죠. 공신이 핵심 되는 건데 공신이 되는 아니 거죠. 되지도 않을 세균이 형하고 이렇게 손잡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판을 흔들어 보겠다? 아니 이 양반도 판을 흔들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뭔 소리라고 있어 지금? 아 참.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후보와 추미애 후보는 상황에 따라서 경선을 끝까지 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에서 저는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균 후보의 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추미애 후보는 또 근접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 표의 이전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전략적인 제휴라든가 이런 데가 저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으로 박용진 후보나 김두관 후보는 단일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표가 뭐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을 있어야지. 겁니다. 표가 예. 있어야 단일화라지. 지난주 NBS 보셨어요? 네. NBS에서 모든 항목 있잖아요. 지역, 나이, 이념 모든 항목에서 다 빵이 나왔어. 우리 두관이요. 야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다 빵이 나오냐? 방송 출연도 몇 번 하시고 좀 친하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아니 예전에 한번 나오셨지. 근데 그때 내가 좀 방송을 하다가 아니 이 형님은 왜 하나만한 얘기를 하지? 이 하나만한 얘기를 하려고 여기 나오셨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모진이 좀 가장 필요한 후보가 우리 김두관 후보예요. 참모진이 맞아요. 정말 필요한 거 같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굉장히 좀 상황 변화를 잘 포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포진돼 있다는 얘기죠. 저 개인적으로 포진했어. 친해요 굉장히. 저는 인국공 발언할 때 진짜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발언을 너무 엉뚱한 발언하셔가지고. 인천국제공원 무슨 말을 했었지 그때? 아니 그때 하여간 그 인국공 이 사태 자체 전반적인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시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셨어요. 옛날에 그때. 노동운동 할 때 이제 개금 그런 논리로 개념으로 개금 논리로 이제 하셔가지고. 받아들이신 거죠. 이 젊은 층이 이제 그 정규직하는 걸 그때 반대했던 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엉뚱한 말을 하셔서 굉장히 크게 비난을 그 받으셨거든요. 이제 과거의 노동 논리로 보면은 자본과 노동자의 대결이니까 노동자들은 무조건 고용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인국고용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수성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또 존재하고 있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저 노노 간의 문제도 또 존재하고 있고 이러면 좀 복잡했죠. 난 좀 안타까운 게요. 네. 우리 저 두관이 형은 누가 나오라고 했습니까? 대선에? 제가 나오라고 한 적이 그 없습니다. 진짜? 제가 나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아니 나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저 양반 왜 나와? 다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자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PK 후보이기 때문에. 아 PK에서 또 빵이 나오는데 부산 영남 빵이에요. 뭐야 그게? 이낙연도 나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아니 그것도 작년에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쵸. 그런 네. 분이 올해 왜 나와? 그러니까 조금 한 타임 쉬시고 지역을 좀 살피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네. 아니 이 형님은 지금 2012년에도 이게 원죄가 그거야. 2012년에 그 잘 나가던 경남지사 때려쳤잖아요. 그렇죠. 예. 2년 하다가 때려쳤잖아. 어떻게 얻은 경남도인데. 맞아요.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자면은 김두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형님인데 이미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의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고 또 지방에서 성장했다는 그런 또 장점들이 많은데 그런 이 흔히 하는 역동적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민주화 시대에 이 역사만으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어떤 탤런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럼요. 네.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기